COVID kind of ruined this market in a way because you had to work from home. But the world needs more of these people now more than ever. 항상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경험이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셀프 PR 필요합니다. 자기 PR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 인더스트리에서 깊게 들어가고 아니면 겉에서만 겉돌지. They might not have the job for you now, but 10 months down the road, maybe they have the perfect position for you. So always be prepared and good luck. 안녕하십니까. 제6회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의 김예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행사가 벌써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여러 대학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공과 취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올해도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포맷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긴 하지만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올해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에서는 미디어, 예술,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분으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관련 분야의 취업 및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프로덕션, IT, 그리고 브랜딩 매니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패널과 함께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손 소독 및 촬영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아리랑 코리아 TV와 GLA 캐나다가 공동 주최, 토론토 한인회, 조지 브라운 칼리지가 공동 주관, 그리고 재해동포재단, 캐나다 한국문화예술협회, 김재기 부동산, 김영희 회계사무소, 중앙일보가 후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득한 총영사입니다. 먼저 세계한인유학생연합회 캐나다 지부가 주최하는 제6회 지식 더하기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과 대학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멘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 더하기 행사는 2016년 비즈니스를 주제로 첫 행사를 개최한 이후 그동안 법률, 공무원, 커뮤니티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를 다뤄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로 업무 방식 변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 예술, 디자인 분야 직종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각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생산, 소득,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가 붕괴되고 일자리가 급감해
전 세계적으로 약 16억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이 같은 변화와 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 확산, 전자상거래의 일반화, 미니멀 라이프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번 정보 나누기에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멘토분들이 학과 선택, 취업 과정, 업무 내용, 직업 전망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분야 동향과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아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총영사관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세계 한인유학생연합의 캐나다 지부와 아리랑 코리아 TV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토 한인회장 김정희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제6회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 행사가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락다운 이후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와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 일할 수 있거나 락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미디어 분야 직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전망입니다. 제6회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 행사에는 미디어 예술 디자인 분야의 패널들이 참여하여 취업 과정과 업무 등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고 행사 직종에 대한 전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분의 패널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업과 진로도 크게 고민 중인 청년들께 큰 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아리랑 코리아 TV와 GLA 세계 한인 대학생 연합회 관계자와 스태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많은 인재들의 재능 개발과 미래의 리더가 양성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와 단체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멘토링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 이제 그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패널 한 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영어권의 패널이 2분, 그리고 한국어권 패널 2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Christopher Vo. Christopher is a filmmaker from Toronto, Canada. He recently co-directed a father-daughter short film called Ripen, which is currently in the festival circuit. This past summer, he got the opportunity to work on the Tokyo 2020 Olympic Games as a program assistant with CBC. In his free time, Christopher is a freelance videographer and photographer. Christopher is now pursuing his master's in media production at Ryerson University, where his research explores the lack of Asian representation, especially in basketball. During the lockdown for COVID-19, Christopher watched his first K-drama, Crash Landing on You, and ever since then, he has become a huge fan of K-dramas. Please welcome Christopher. All right. 안녕하세요. My name is Christopher, and welcome to my media production seminar. So on the agenda today, I'll be giving a little brief description about myself, who I am, what I do, what program I'm in, as well as talk about the Discover Korea Smartphone Filmmaking Workshop, which I attended 2 years ago here at the KCCA.
And then we'll cap it off with some industry tips, talk about the job market, where the industry is headed, and a short little Q&A period. So a little bit about myself. I am a current media production student doing my master's in media production at Ryerson University. And I went into this program directly from undergrad. And I didn't really want any breaks because I figured I am already in school mode. I've been in it for 17 years. Might as well add on one more year because this program is only 1 year. So that's what I'm currently doing right now, and we'll go more in depth about my education and the courses that they offer. But also in my undergrad, which I just graduated from Ryerson as well this past summer, I was also fortunate enough to be the co-director of a short film called Ripen, which is currently in the festival circuit, as Jennifer has said. And this past summer as well, I was also the program assistant at CBC Sports for the Tokyo 2020 Olympic Games. And as a program assistant, you are cutting and clipping highlights. You're sending them over to the producers to post on social media, the internet, their website. Everything that you saw that was Olympics related by CBC, that was probably from our department. And finally, in my free time, I am a freelance videographer. I camera operate a lot for Rams Live, which is a kind of like a production within Ryerson, and we broadcast all the athletic games and stuff like that. Okay, so this is the overview of the program that I was in. So starting with my undergrad, it was called RTA Media Production, RTA standing for Radio and Television Arts, and it is th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broadcasting programs in North America. It's extremely competitive to get in, but once you get in, it's extremely rewarding. So one of the things I like the most about this program is the versatility that it offers. So right in your first year, you're being exposed to so many different streams of media. For example, digital media, media theory, audio, single camera, multi-camera, anything you want to do, you're exposed to it right in first year, and in second year, you specialize in either audio production, single camera, multi-camera, or even digital media if you want. So the amount of courses that RTA offers is extremely diverse. Like if you want to do animation, you have animation. If you want to do lighting and grip, like you'll learn so much in that class. It was one of my favorite classes ever. But the main thing about RTA is that you do something called practicum in your fourth and final year. And practicum is basically your thesis project or your capstone project, whatever you like to call it, and it is something that you want to make. You want to put it out into the world, and hopefully it can advance your career. Most people opt for a short film because that is probably the most common project there is. You know, you want to go into the program as a filmmaker. And that's kind of the sentiment for most students in the program. So for our practicum, we did a short film called Ripen. It's a father-daughter story. And basically, we wanted to shine the spotlight on the Vietnamese community here in Toronto because, you know, there's not much of it as we can see in the cinema landscape today. So we'll go more in depth about that, but yeah. The undergrad program was definitely an experience to remember for sure. And currently, right now, I am doing my master's degree in media production, also at Ryerson University. And it's kind of similar in the way that you have almost like a practicum in a sense, but this time it's called a major research project. So basically, there is a research component to it. That's like, what are you an expert at? What are you a master at? You know, you're in this program to become a scholar. So my research focuses on the lack of Asian representation in basketball, specifically the NBA. And I want to tell this story in the form of a documentary. I feel like we need to continue to shine the spotlight on the Asian community, both here and internationally, because we have stories to tell as well. So why not share them with the world? And now is the perfect time to do it. The program is also just 1 year, so a lot of the people in the program are mature students. A lot of them are well established within the industry, and it's quite digestible because it's only 1 year. So you can
you can take a year off work and then get a degree out of it. And part of the reason why I chose to go into my master's was because, like I mentioned, I didn't want to be rusty after a while, taking a break from school, working, and then going back to it. My family convinced me to ultimately pursue it just because it's 1 year, we're still in a pandemic, classes are going to be online, you're probably going to be at home anyways, so might as well get a degree out of it. So that was my family convincing me to take it on. Some of the classes that it offers is project development, which leads into your major research project. So you're working with your supervisor who is well established within the industry, and they're helping you along your journey to creating what you want. And then we have, currently, these are the classes that I'm taking, so research methods. You're basically learning abou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esthetic and communication theory, there's like a bunch of concepts and different theories that you can apply to your research and make it more digestible for audiences. And then I'm currently taking business and producing as my elective, which focuses on like the financing and budgeting of productions. So here is the trailer for Ripen, and I'll play it here, but we were also fortunate enough to be accepted into 4 film festivals and counting so far. So without further ado, we'll play the trailer. Jason, bác dẫn cháu gì về nhà vậy? Bác cần cháu làm việc thêm giờ tối nay được không? No, I can't work tonight. Hey, what time are you coming? 6, I know. You said you were taking her to... The park. with all those birds. Today's my birthday. You don't think I know that? Why are we here? Can we go now? It's getting pretty dark and chilly outside. Why don't we stay inside today? You're always loud. Come on. You see? We don't need to go out. The birds are right here. What, you're not gonna talk to me? Hey, I think our food's here. Ann, I'm locked out. Can you come open the door? Open the door! Ann! Open the door! Yeah, so that's our short film that we made last year, and we were in development since 2019. And the script has been changing for a long time. The story that we have now is not what we started with. And part of it is because of COVID-19. So it shows that we had to think on our feet. We had to adapt to the circumstances that we were being put in. And the whole glass door situation where they're blocked from each other, it was supposed to be a meaning for, like the father himself is pretty young. He doesn't live the best lifestyle. He does drugs, he drinks. His house is a mess if you see the film. And part of the whole theme of ripening is learning how to become a father, learning how to become more mature. And he is put into that situation where he is forced to make amends with his daughter if he literally and metaphorically wants to be let back into her life. So here are a couple pictures from the film. There we go. These are some behind the scenes photos that we took. We had a small little crew. But the biggest fun and biggest challenge of the project, I would say, is working with a 5-year-old. Her name is Kendall, and she's an absolute sweetheart. It was both a blessing in disguise and just something to be so grateful about, because
as filmmakers, you don't often, as student filmmakers, you don't often get to work with kids, right? You usually work with people your age and stuff like that. But Kendall was a true pro, and it speaks to her work ethic. And even right now, she's getting gigs for commercials and stuff like that. So in a way, it's nice to see that we kind of kickstarted her career. But lots of fun. I think we shot it in 2 weeks, like over 2 weekends, and lots of stories to tell there, but it was one of the most gratifying experiences of my life thus far, and the most challenging for sure. And finally, we can go back 2 years ago, today, right here in this little arena here. It was for the Discover Korea Smartphone Filmmaking Workshop, and this was a workshop that was held over the span of 2 weeks. And basically, we were taught how to like basic filmmaking techniques on your smartphone, because you don't have to be a filmmaker with big cameras to be a filmmaker, to tell your stories. There is no barrier to entry because you have a camera right in your pocket. So I was introduced to it through my school, I believe. And it was definitely a very fun experience getting to meet other people and stuff. But the story that we opted to tell was a little bit different. We wanted to tell the story of a Korean father who reunites with his adopted son after 4 years. And this is kind of like a refreshing story to tell, just because you don't really see this type of story. It's something that I wanted to see more of, especially mixing Eastern and Western culture. That was something that I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and shout out to our writer, Jay, who is also in the next room, but he wrote a really nice story, and we were honored to receive two awesome awards, Best Film and the Audience Choice Award during the screening. So finally, for some industry tips and job market, the first tip I would have to say is that it's all about your connections. In school, they literally drill into your minds to not burn your bridges, and that's because everyone in media, they have something to contribute, and you're not the only person that knows how to do something. So it's important to work with other people. It's important to be able to develop relationships and network with other people in your program. One of the coolest things about it is that, like, if I don't know how to do motion graphics, for example, or animation, I might know someone who does. So I can reach out to them. If they need videography or photography or anything like that, they can go to me. Same with like music and social media. The whole media production world or sphere is just so vast, and that's one of the main things that I really like about it. My second tip would be to keep building up your portfolio. Always be creating something, and if you're not creating something, then start thinking about what you want to put out. It's so important to always expand your portfolio. Always keep up to date with the latest industry trends and that type of thing. But you never know when an opportunity is going to come across your desk, and like you'll have to show that you are the right candidate for it. And part of that is also faking it till you make it. You have to be able to be confident in what you do, and other people will pick up on that. And your personality, that's all part of working in this industry. And finally, the world needs more media producers. A lot of people would say that like COVID kind of ruined this market in a way because you had to work from home. But quite frankly, it is the direct opposite. The world needs more of these people now more than ever. Think about how many people had to work from home, but events were still going on, even though there were no spectators. So in a way, you still needed people to document the experience for live streaming, for social media. People need to see that stuff, right? And that goes for everything: social media, graphic design, video production, photography, films. Every small business, every company is looking for this type of thing. So don't be afraid to push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do something different, because there's unlimited possibilities. And I think that comes
to a close for my presentation. Thank you. And Jennifer,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Thank you so much, Chris. That was excellent. So I have a few questions for you. First question, why should one consider working in media production? You did mention at the end that the world needs more media producers, but ultimately why? Because are there more contents? Are there more stories to tell? Tell us about the shift that you've been seeing in the recent years. Yeah,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o get into media just because of the vast amount of things that you can do with it. You see, for example, on TikTok, it is the #1 social media app in the world, and it boomed so quickly, obviously due to the circumstances that we were put in, but also because of how accessible and easily digestible the app was. Now you see companies even using TikTok or, for example, looking for social media managers to make content, and in a way that also works hand in hand with promoting their business and their marketing strategy. So it's not just about telling stories, it's also about how you can elevate your own business, your own company, what you want to do. So media can do that for you. Everything that you see is media, everything that you read is media. Books, music, the shows that you watch, the podcast that you listen to, this is all media.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love the most about it, is just because it's literally everywhere. We're consumed by it everywhere. Why not be the one that's behind it and actually putting out your own voice into the world? Thank you. The second question I have is, please share your decision behind pursuing your master's degree. You did already talk about it, but due to COVID, yes, you had a year that you could just kind of get a degree out of it. But even during, while you were completing your BA, did you feel the need of further education? Media is something that it's not about grades. It's about your portfolio. It's about the work that you do. It's about your experiences, right? So I didn't personally feel like I would absolutely need to do a master's. And by all means, don't feel like you need to as well. But I would say this program is especially useful if you have an idea in mind that you want to, do more research on and become a master at. So, like I mentioned, basketball is one of my passions. Filmmaking is one of my passions. And in turn, I'm combining the two to make a documentary that I'm very passionate about. And I wanted to put that into the world. So if you have an idea in mind, if you want help and support around you, the resources to make it come to life, I think the master's program is especially great in that regard. But also, because it's only 1 year, I would say to just do it, because you're already in school for who knows how long. Another year isn't going to kill you. And plus, you'll be thankful that you have it. Because if you look at job opportunities, if someone has a BA and someone has an MA, assuming the experiences are the same, you probably want to go with the person with the MA just because they do have a little bit more experience. Thank you. Now let's talk about your film, Ripen. What was your role exactly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film and some of the duties that you had to carry out? I started, so I was the co-director of the film. I directed it with my friend named Zipporah. And us two and then one other friend named Malini, we started as a trio, and we were just brainstorming ideas for the film, and we wanted to kind of deviate from the norm in a sense. Most people opt for like action films or web series or that type of stuff, but we wanted to just be straightforward and tell a story that we felt hasn't been explored enough in the media landscape. So obviously we decided to tell a story about the Vietnamese community in a way. It was shot in Toronto, and we're sticking to what we know personally as creators. We didn't want to try to deviate too far and tell a story that we didn't have too much experience with. So during production, we were holding casting calls. We were calling so many different places to use as a film set. But ultimately, we settled on my parents' DVD shop because, again, it was accessible to us. It
It was it's nice and small, and it was the perfect component to tell a great story because everything was so tight knit, and it was ultimately like we told a heartwarming story that we felt needed to be out there. So during the pre-production process, like I mentioned, we had to rewrite the story like 4 times. There were scenes that like we felt were too ambitious for us, so we decided to cut them out. And ultimately, we came up with a film that was very heartwarming. It was concise. It was straight to the point, and fun for everyone. Great. And now I'd like to ask a question about the Olympics. Sure. What was it like to work with CBC to cover the Olympic Games this past summer? The time difference could not have been easy on you, so tell us more about it. Yeah, so I always love talking about CBC because it was my first like real working experience in the industry, especially in the sports environment. So the first, I think I was there for about a month, and the first week was a straightforward, 9-to-5 job. You're kind of like learning how to operate the systems. You're getting familiar with like the databases, but you're working 7 days a week, right? You don't have any time off. So once Saturday hit, we shifted from 9 to 5 to 12 a.m. to 8 a.m. So obviously the first 1 or 2 days, like I was just completely dead. Like it was so difficult to stay awake. I had to drink coffee, I had to drink tea, Red Bull, all these energy drinks just to keep me up. But I'm so grateful for that experience because you got to become friends with so many people. They started out as coworkers, and now in a sense they're kind of like your family. You learn so many different parts about the industry, the Olympics as a whole, and because it's so fast paced, you have to be so quick to adapt. If a goal was just scored, for example, you would have to be like right on it. You have to clip the sequence exactly and then send it off to your producers. So just being able to pick up on those skills, it was truly an honor. Great. And what was it like to have worked with different film festivals? Right now you're in the festival circuit, and 2 years ago you had an experience working with TSFF. Tell us more about it. Yeah, so I think film festivals are a great way to expand your audience. So if you have a film and you want it to get it out to other people to see and hear their opinion, film festivals are a great way. So I would say apply and see what happens. And don't get too down on the results. Whether you make it in or not, it doesn't determine how good or bad your film was. Always remember that. But for our film, we were lucky enough. The last film festival that we just got into was the Cinefam Film Festival, and they asked us to do a panel on Asian representation. So that was a great platform for us to discuss our ideas, our thoughts abou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and where we see this industry is headed, especially for our community. So giving yourself a voice, giving other people a voice, there is no better way than to celebrate great stories. Thank you. And the last question I have for you is,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network people of similar interests in the industry? I feel like this industry is all about who you know. So if you do a good job, it will quickly travel around. And I don't know how that happens, but it's like people, as soon as you complete an action, people already know about it, right? So it's a huge word of mouth community. And again, don't burn your bridges, become friends with everyone, and set your differences aside. Admit that you might not know more than the person next to you. And once you start to understand that, then you can start building a good networking community of professionals. Thank you so much, Chris. Thank you. 다음 패널입니다. 이수지. 5년 전 어학연수를 계기로 토론토에 와서 워킹 홀리데이, 칼리지 졸업을 하고 캐나다에 정착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하였는데 유학 후 이민을 알아보다가 새 기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브라운 칼리지 카사로마 캠퍼스에서 컴퓨터 시스템스 테크니션 프로그램 공부를 하였고 교내 IT 부서에서 파트타임 직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이수지 씨는 2019년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테크니컬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로 현재 토론토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서 요리해먹는 재미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또 IT 계열이다 보니 회사 일이 바빴던 것이 시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수지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시스템 테크니션을 졸업하고 토론토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근무 중인 이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는 어학연수였는데요. 어학연수를 알아보다가 이제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토론토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킹홀리데이를 하였고요. 워킹홀리데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 코스로 새로운 스킬을 배워서 취직을 해보자 결심을 하고 컬리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과를 선택할 때는요, 이제 컴퓨터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카사로마 캠퍼스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스 테크니션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기본 지식이 없는 저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가을학기에 입학을 해서 2019년 겨울학기에 졸업을 하였는데요. 그 2년 동안 무슨 코스를 들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먼저 CCNA 코스가 있습니다. 저 코스는 저희 학과의 가장 간판 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4학기 내내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저희 학과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코스들이 이제 이론 교육반, 실습 교육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CCNA도 마찬가지로 랩 실습을 통해서 손으로 직접 어떻게 기계를 만지는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 배워가게 됩니다. CCNA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은 이제 네트워크 기술자가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제 동기 중에서도 CCNA 자격증을 따고 교수님 추천으로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같이 배우는 프로그램으로는 OS를 배우고요. 간단하게 이제 윈도우도 배우고 아니면은 4학기나 3학기쯤에 가면 리눅스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윈도우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현장에서 직접 쓰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무와 연관된 굉장히 밀접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고요. 웹 디벨롭먼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디벨롭먼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지만 이제 디벨로퍼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웹페이지가 돌아가는지는 알 수 있도록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웹페이지 개편 정도의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IT 에센셜 코스는 하드웨어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접 손으로 컴퓨터를 어떻게 고치는지 실습 위주로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도 오셔도 실습 과정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거의 모든 과목들이 시스코 온라인 아카데미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도 자주 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인턴십이나 플레이스먼트가 없는 대신에 마지막 학과에 레주메 작성과 이제 워크 플레이스먼트를 위해서 따로 마련된 과정이 있어요. 저 수업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레주메 작성도 하시게 되고 팀을 꾸려서 이제 기업 리서치도 하게 되시고 또 팀플로 하시고 발표 준비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는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지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교에 다닐 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일을 하고 계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음 더 좋은 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로 한번 나눠서 어떻게 학교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했는지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릴레이티드 잡, 학과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2학기 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에게 2학기 시작하는 학생들이지만 이제 1학기 신입생들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찾아가서 튜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첫 번째 잡을 프로그램 튜터로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CNA하고 웹 디벨롭먼트하고 랩 실습 시간에 뒤에서 학생들을 봐줄 TA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직업에도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다가 과 사무실도 지나가게 되고 이제 교수님들과도 면담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과 사무실 직원분께서 저에게 직접 랩 모니터링 튜터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학생을 구하고 있다고.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교수님과 커넥션, 뭐 직원분들과의 커넥션 이렇게 대화하고 또 직업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포스팅을 보고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피어 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어원으로 어세서블 러닝 센터에 가서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튜터 직업입니다. 발렌티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던트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이 코스는 여름방학 때 리트리 캠프를 함께 가서 단합력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뭐 인터내셔널 오리엔테이션 이런 활동에서 봉사활동, 멘토링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코리안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은 한인 학생회죠. 조지 브라운이 한국 학생이 굉장히 많음에도 학생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학기에 이르러서야 같이 친구와 창설을 하게 되는데요. 코파운더로서 이제 SE 활동을 하면은 지원금도 나오게 되고요. 인터내셔널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페스티벌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많습니다. 본인의 레주메에 쓰실 말도 많아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봤다는 경험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외부로 또 보자면은 캠퍼스 잡 클라이언트 서비스 테크니션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저 직업이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에 조지 브라운 IT 부서에서 일했던 파트타임 잡입니다. 저것은 이제 딱히 학생들에게 국한되는 직업이 아니었고요. 제가 튜터링하는 친구에게서 들은 말을 토대로 그 친구가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이 직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매니저 이메일도 받아보고 무슨 직업이었는지 열심히 물어봐서 제가 제 레주메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 매니저분이 저에게 인터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제임스 캠퍼스에 일주일에 3-4번 가서 일을 했고요. 그 24시간을 전부 채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러니까 수업 6개를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랩 수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랩 실습 시간을 1대1로 제가 시간 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면담을 하고 구슬로 퀴즈를 봐라. 그러면은 랩 성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도 저희는 이제 칼리지에 있는 거고 다들 이제 직업을 목표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그런 기회를 잘 잡고 문의를 먼저 해보세요. 마지막에 넣은 커리어 피어 코치는요. 제가 3학기 때 했던 일인데 커리어 센터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학교에 무슨 리소스가 있는지 다 찾아서 이 학생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고요. 또 커리어 센터에서 레주메 코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 도움을 준다든지 잡 서치를 해서 잡 포스팅도 학교 내부에 걸기도 했고요. 제가 잡 서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카사르마 캠퍼스는 경력개발센터하고 인터내셔널 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커리어 센터의 2개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내셔널 센터 어드바이저 분을 도와주면서 나중에 이제 포스트 그래주에이션 워크 퍼밋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비자 문제는 누구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꼭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피어 커넥트에서 일한 사진이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이름하고 학과하고 이렇게 나는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 나에게 물어보세요라고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3-4가지 일을 한꺼번에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다 캠퍼스 잡이었기 때문인데요. 캠퍼스 잡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0시간 이외에 무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20시간은 또 주말에 따로 외부 알바를 했고요. 학교에서는 거의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넣은 사진은 제가 TA로 일하면서 랩 실습 시간에 이제 조교 책을 들고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뒤에 보시면은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라우터하고 스위치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학생으로서 잡 서치 과정인데요. 저는
항상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처음에 일을 구하기 어려우시면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발런티어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교수님과도 네트워킹 하시고 과 동기들, 친구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시면서 점점 레주메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레주메를 막 학기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2학기쯤에는 벌써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커리어 센터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쓰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직업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시고, 뭐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도 알아보시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전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여름방학을 계기로 이제 인턴십이나 뭐 코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3학기쯤 되면은 학교에서 커리어 페어가 열려요. 이 커리어 페어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주메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잡 인터뷰 같은 경우도 커리어 센터에 가시거나 뭐 피어 커넥트에 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연습을 할수록 느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잡을 어플라잉 해보시고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막학기가 지나거나 졸업할 때가 돼서 레주메도 준비가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잡을 막 어플라이 하고 있는 시기에는 실무자하고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본인 레주메를 보여주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링크드인을 찾아서 뭐 선후배 아니면 한국인분 본인 분야에 있는 어떤 분이 계시면은 연락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졸업생인데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 직종에 갈 때까지 어떤 식으로 경험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GBC에 있는 커넥트 카페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같은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진출하게 됐는지 한번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해보고 레주메도 한번 봐보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이제 커리어 네트워킹 페어인데요. 저희 단과대에서 주최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커리어 페어 열리기 며칠 전부터 이런 공고가 붙어요. 그러면은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기업부터 적어 보시고 리서치를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는 이 기업에 레주메를 내야겠다. 그러면은 딱 그 기업을 특정해서 레주메를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만들어서 뿌리지 마시고요. 꼭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저 가지 마시고 경력개발센터에 가시면은 이런 프랩 세미나가 열려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지 엘리베이터 피치를 꼭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미리 노트에 갖다가 열심히 담당자분하고 대화 나누시고 그 대화를 토대로 이메일이나 링크드인이나 팔로우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커리어 페어는 약간 수업에 빠지더라도 가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페어고요. 좀 잘 차려입으시고 열심히 어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하는 일은 테크니컬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레벨 1 테크니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월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잡을 어플라잉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단체 메일을 받았어요. 이제 토론토 시립도서관에 이런 자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레주메를 넣었죠. 또 제가 학교에서 뭐 클라이언트 서비스 센터에서 일했던 것도 있고 뭐 튜터링 했던 경험도 있고 이런 레주메를 토대로 레퍼런스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실무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를 원어원으로 보냈어요. 또 이렇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필기 시험도 있고요. 직접 어떻게 해야지 트러블 슈팅이 되는지, 이런 고객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시나리오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야 되고 뭐 랩탑도 지원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그 맞는 기기를 세팅해주고 아니면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과 전화 응대 아니면 또 티켓팅 시스템 다큐멘팅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 학과를 나오셔야 되고요. 경력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가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밑에 잡코드를 적어놨는데요. 저것은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잡을 어플라잉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코드에 들어가는지, 어떤 직업명으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을 받았고요. 제 메인 스트림은 바로 이 직업, 스킬 직업을 제 경험을 토대로 넣은 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IT 분야에 있어서 프로미싱한 잡마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이니까 퍼스트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세컨 레벨로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분들, 여러 분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요.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하다가 이쪽 세컨 레벨을 하는 일을 보니까 나는 데이터 센터 쪽에 가고 싶다. 아니면은 네트워크 어드민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분야고요. 저희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 IT라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저희는 디지털 액세스 카드도 만들어줘야 됐고 웹페이지도 개편해야 했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워크로드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지금 보시면 워킹 프롬 홈이라고 재택근무를 놓아놨는데 이 재택근무라는 게 제가 하는 일이 그 재택근무를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뭐 직원이 1,500명, 2,000명이 된다 그러면은 그 개수만큼의 랩탑을 세팅해 줘야 되고요. 그만큼의 로드를 견디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팀도 2배 정도 가까이 증원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팀원도 증가하고 부서도 커질 전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컴퓨터를 시작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고 직업까지 갖게 되었는데 이런 분야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공부하신 국문학과 심리학 분야가 캐나다에서 공부하신 분야와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런 공부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국문학과 심리학과 전공을 하고 이제 완전 문과 베이스인 상태로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그게 제 적성이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적성에 맞는 것도 다 해봤는데 직업의 세계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취준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컬리지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기술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그냥 리스트를 보고 계속 골랐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파라리걸도 있었고 뉴트리션도 있었고 쿡도 있었고 ECE도 있었고 이제 좀 웬만큼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분야는 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내가 이걸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IT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인터내셔널이 조금이나마 받는 학과였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좀 가까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학생으로 토론토에 오시게 되었는데 토론토가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토론토는 유학생들이 지내기 굉장히 편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캐나다 도시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고요. 일단 한국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본인이 졸업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인종 다양성이라든지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유학생분들이 앞으로 취직을 하실 도시를 선택하신다면 토론토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학생 시절에 아주 다양한 그런 잡을 그래도 학생 때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기가 또 잡을 찾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transferable skill이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스킬들이 적용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흔히 IT 직무 분야자들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어떤 자기 기술밖에 모르고 흔히 말하면 이제 약간 긱스러운 이런 공대생 느낌 이런 거를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제가 가져왔던 그런 트랜스퍼 가능한 스킬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서비스, 또 말하는 재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트러블 슈팅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 활동을 많이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업무적일 수도 있고 뭐 사적인 걸 수도 있지만 말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떤 다양한 경험을 보는 눈이 띄어졌달까 그런 경험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네트워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한인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몇 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에 한두 명 계시고 또 저는 한인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건너 아시아계끼리 열심히 네트워킹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현재는 대면 근무와 그리고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의 비율이 어떻게 차지할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상당수 재택근무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회사 정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재택이 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느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이미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계속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택을 계속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팬데믹이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잡을 서치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인바이러먼트를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또 설명하셨지만 링크드인 통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또 도움이 될까요? 본인이 구직 중이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오픈하세요. 제가 인터뷰 봤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넣어서 받은 경험은 없고요. 다 친구의 친구로 통해서 아니면은 아는 사람이나 링크드인을 통해서 직접 네트워킹이 형성되었을 때 인터뷰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의 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어떤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는 분,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패널입니다. 이선근 패널. 세네카 컬리지에서 이벤트 앤 미디어 프로덕션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벤트 프로덕션 계열에서 티에터 테크니션 및 쇼 서비스 테크니션으로 근무 중인 이선근 씨는 꽤나 다이나믹한 장소와 시간대의 일 경험이 풍부합니다. 조셉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여 이벤트 프로덕션 계열에 종사한 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간 얻은 지식과 앞으로 쌓일 경험을 토대로 박효신, 아이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섭외해 토론토와 북미에서 콘서트를 제작하는 꿈을 꾸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한인이 운영하는 프로덕션 팀을 꾸리는 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재미와 공부를 위한 콘서트 영상을 많이 시청했다고 하시고요. 세네카에서 마이크로 크레덴셜 과목 중 Avid Ingest 오퍼레이터를 수강하였다고 합니다. 취미와 사업을 위한 개인 녹음 장비 구입 및 연마와 또 시국이 나아짐에 따라 동시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선근 패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네카에서 이벤트 앤 미디어 프로덕션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쪽 계열로 종사 중인 이선근, 영어 이름으로는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조셉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공부했던 세네카에서 공부했던 이벤트 앤 미디어 프로덕션에서 듣게 되는 그런 과목들을 정리해 놓은 리스트인데요. 여기서 몇 개들만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시게 될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학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오디션, 프리미어, 애프터 에펙트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게 되는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오디션,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각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애프터 에펙트 같은 경우는 게스트 강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사용이 되는 많은 트릭과 그리고 기술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MS 오피스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 MS 오피스에 대해서 뭐를 배울 수 있느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더군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저도 몰랐는데 그거로 인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많은 그런 피사체에 비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수업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오디오, 라이팅, 프로젝션, 그리고 비디오 오퍼레이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연마를 하신다면은 이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식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있어서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적인 것들 그리고 행정적인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클라이언트한테 프로포설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포설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게 돼서 클라이언트들을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로지스티컬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있어서는 스크립트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라이팅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슬라이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야 되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스크립트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라이팅을 배우시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를 들으실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음향 수업과 영상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오디션을 더 배우게 되고 그리고 프리미어를 더 배우게 되는 클래스가 될 텐데 음향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음향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춰서 잘 눈높이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를 들어오시기 전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동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같은 학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 이벤트 제작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세메스터, 두 번째 세메스터, 세 번째 세메스터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세메스터 때 여러분들이 파이널 프로젝트로 정말 실질적으로 행사를 학교의 펀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돌리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강점을 키우신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사용이 되는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및 도면 그리기 수업이 있는데 이벤트에 있어서는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굉장히 타임 센시티브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뭐가 끝나야 그 다음 일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스케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도면 그리기 수업 어느 베뉴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이 방을 보고서는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음향이 됐든지 조명이 됐든지 아니면 이 무대 설치 장치들이 됐든지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한 그런 도면을 그려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이제 두 번째 세메스터부터 이제 들으셔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전 컬리지에서 들으신 경우가 있으면은 트랜스퍼도 가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세메스터 때 듣게 될 플레이스먼트를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플레이스먼트를 구하실 때는 실제로 구직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을 사용하시고 인디드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가령 테크니션, 오디오 비주얼 테크니션, AV 테크니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간추려서 찾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필드를 그런 회사와 필드를 찾으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과의 이제 유대 관계를 잘 키워놓으면은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실력과 그런 기술들에 맞게 여러분들을 지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아신다고 하면은 그 컴퍼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찾으셔도 돼요. 그러고서는 교수님들한테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해도 되겠냐고 컨펌을 받으신 이후에 컨펌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플레이스먼트 들으시기 전에도 만약에 들으신 경험이 있다면 이 이벤트 업계에서 경험이 어딘가라도 있으시면은 그거를 얘기하시면은 그 경험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15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 과목을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팬데믹 중에서는 이벤트 업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해결했냐고 이제 문의를 해보니 버추얼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를 개설을 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이벤트와 버추얼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이벤트들이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되고 점점 안정화가 이 업계에서 되고 있어서 그 경험 또한 그 플레이스먼트의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접서치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접서치는 플레이스먼트를 찾는 것과 비슷하게 더 활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되게 액티브하게 구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링크드인, 인디드를 이제 통해서 찾으시고, 그리고 제가 미시사가 토론토 브램튼 로고를 넣어놨는데 저의 커리어는 시티 오브 토론토에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회사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 회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회사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업계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다양한 배경이 가진 사람들, 본인과는 다른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나의 커리어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향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음향이 제가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시기가 제가 아는 지식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액티브하게 구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벤트라는 걸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음향이 이벤트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 안에서 음향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이제 음향뿐만이 아니고 조명, 그리고 무대 설치, 그리고 프로젝션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제 커리어를 더 넓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 베뉴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로지스티컬을 한 거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word of mouth in the industry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 관계를 동료들과 어떻게 쌓냐 그리고 매니저들과 상사들과 어떻게 쌓냐에 따라서 가리게 될 텐데 굉장히 액티브하게 찾으시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드에서 자기 PR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필드라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City of Toronto, Westbury National Show Service, Theater at Yorkview, PSAV, City of Mississaug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커리어를 밟게 된 순서예요. 저는 City of Toronto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ty of Toronto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음향을 어딘가에서 한 거 본 거 같은데 어느 회사였냐? 이게 도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느 회사가 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저한테 얘기해 줬던 거는 웨스트버리 내셔널 쇼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찾게 되고 그 회사에 구직을 하게 돼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길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세네카를 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Theater
욕 유니버시티에 있는 극장에서도 일을 발런티어를 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넘어갔고, 그리고 학교에서 PSAB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PSAB에서 이제 호텔 쪽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비즈니스가 제가 최근에 최근에 일을 하게 된 곳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는 제가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를 갈지 아니면 어느 필드를 갈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커리어 초이스는 더 넓혀갈 거라고 저는 보장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스테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인터뷰 스테이지는 여는 계열과 다르지 않게 커버레터 레주메는 더 중요한 거고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텐셜 임플로이어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믹스테이프이 있어요. 믹스테이프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단어긴 한데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물 쪽이나 뭐 디자인 쪽이나 무대 설치나 그런 쪽으로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해 보셨던 것들, 그림으로 그려 보셨던 것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니어처 모형을 만들어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 쇼케이스해도 상관없어요.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음향에 대해서 이제 일을 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음향 녹음을 했던 것들, 그리고 아니면 음향 노트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셨든지 아니면 음향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컬 인터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적인 거를 많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면을 많이 요구하는 업계다 보니까 포텐셜 임플로이어들이 저의 실력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음향을 얼마나 잘하는지, 조명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리고 이 무대 설치에서 필요한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시간 정도 욕대학에서 음향 설치, 조명 설치, 그리고 간단한 무대 설치 같은 것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한 2시간 안팎으로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게 2차 면접으로 되게 되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된 거나 다름없어요. 임플로이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 스탠다드, 낮은 스탠다드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문제 없이 그런 부분들을 잘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면은 문제 없이 넘어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일한 그런 경험, 그런 배경을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처럼 저는 여러 때와 여러 시간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위에는 이제 여기는 롬이에요. 그래서 그 로열 온타리오 뮤지엄에서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던 거고, 여기는 이제 토론토 스타 센터, 이제 쓰지 않은 인쇄소, 전 인쇄소였던 창고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인데,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빈 컨벤션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클럽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일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욕대 대학에 있는 그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같은 베뉴이지만 각 매력이 다른, 각 설정, 다 세팅이 다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뭐 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밴드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콰이어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매력을 가진 그런 일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쪽인데요. 이제 PSAB라는 회사는 이제 호텔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오디오 비주얼 컴퍼니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다 제가 거기 PSAB를 통해서 일했던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런 연회장 같은 데서도 이제 무대 설치와 음향 설치 그리고 조명 설치 그런 걸 하게 됐고, 이런 보드룸 같은 데서 이제 그냥 코퍼레이트 이벤트 같은 것들, 이제 회의 같은 걸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각 TV에 다 보여야 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이건 호텔 내에 있는 극장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가 있어요. 이 안에서는 이제 뭐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매력이 다 다른 이벤트를 하는 것도 있고 팁 세팅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 스포츠팀 회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농구팀과 이제 축구팀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경험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호텔에서 이제 세팅했던 그런 것들이고 그런 사진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퍼렐이라는 가수 퍼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인데 저 마이크 제가 세팅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필드가 될 겁니다. 네, Future of the Industry. 솔직히 제가 장담으로 말은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 업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근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팬데믹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인더스트리는 아예 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겨난 게 온라인 베이스가 많이 생겨났는데, 이제 온라인 유튜브 아니면 뭐 줌 미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corporate level, 그런 이제 큰 회사 레벨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많이 저 같은 테크니션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연마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점점 이 이벤트 필드에서 일을 잡으시는 거에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기술을 익히시다든지 아니면 줌 미팅 호스트로서 줌 미팅을 어떻게 이끌면은 더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연마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가 어떻게 세팅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게 좋은 계기가 돼서 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벤트 앤 미디어 프로덕션 디플로마 과정의 경우 실습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본인 때라든지 아니면 또 현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했을 때는 보여드렸던 제 일 경험을 베이스로 그 시간을 저는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구직 활동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고서는 되게 일을 구해야 됐었고, 그리고 여는 인플로이와 다르지 않게 인터뷰 프로세스를 다 밟고 제대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여쭤보신 대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은 이벤트 인더스트리가 아예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이벤트를 만들어야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그래서 한 코스를 아예 그냥 바꿔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이벤트 일부러 만들었대요. 그래서 온라인 그 버추얼 이벤트를 통한 그런 경험으로서 그 시간을 채우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국에 맞게 그런 식으로 어저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이벤트의 그런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 그래도 이제는 온라인 이벤트가 그냥 심플한 뭐 미팅에서보다는 좀 더 큰 아니면 좀 더 프로페셔널한 이벤트로 이렇게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 트렌드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트렌드가 지금 많이 관심을 모으고 인기가 있어져 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안정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 줌 이벤트나 유튜브 이벤트나 이제 아니면 다른 미디엄을 사용한 그런 이벤트가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팬데믹을 준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이제 줌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서 어떻게 갈지는 지금 많은 이제 테크니션과 많은 저희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줌 미팅을 조금 더 플라울레스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놓으신 게 있다면 이 인더스트리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비슷한 분야에서 종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캐나다 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회사들인데 그 안에서 한인들을 좀 만나보신 경험이 있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은 우연히 어느 호텔을 갔다가 거기서 같이 그 시프트에 일하게 되는 테크니션이었는데 그분조차도 저보다는 아직 많이 후배였어요. 그래서 배우실 게 많은 부분이 있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한 분은 우연히 만난 아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있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많은 한인들이 이 업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바람도 한국 분들이 이 인더스트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덕션 팀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테마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word of mouth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른 분야의 분들과도 분명히 네트워킹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팁 부탁드립니다. 셀프 PR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뭐 한국에서 예능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뭐 셀프 PR이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들으시게 될 텐데 정말 셀프 PR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면 업계를 들어간과 동시에 아는 사람들마다 다가가시고 명함을 파실 수 있으시면 명함을 파셔서 나누시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제 그런 네트워킹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vice versa.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닌 그런 뜻하지 않은 기회에 무슨 기회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그런 기회가 만약에 보일 때 그냥 캐치하시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PR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 인더스트리에서 깊게 들어가고 아니면 겉에서만 겉돌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그래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인터뷰가 만약에 잘 흘러가면은 인터뷰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대화하다 나온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업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계에서도 그런 반응이 많이 일어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적으로 널드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정 음악이나 아니면 특정 무슨 기술 같은 것들, 조명이면 조명, 음향이면 음향, 무대 설치면 무대 설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얘기할 때 그 토픽에서 본물 터진다고 하죠. 본물이 터진다고 하면은 그 얘기만 하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 하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될 일이 아이스 하키에서 음향을 조절해야 되는 일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전혀 일과 관계없는 아이스 하키 얘기로 한 5분, 10분 동안 빠지다가 인터뷰가 끝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다른 경험이 있어서 인터뷰하기 전에는 굉장히 떨리지만 인터뷰를 하고 나면 내가 왜 떨었지? 하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패널입니다. Francis Lam. Francis is a project manager, an experienced food photographer, and an accomplished Netflix watcher. She holds a Bachelor of Design with honors and graduated top of her class at George Brown College, where she received the Redpath Leadership in Baking and Pastry Award and was on the Dean's Honor List. Francis is driven by her passion for food and technology, and she loves to share it with the world through her work. She is happiest when listening to the experiences of others and learning a new skill. Please welcome Francis.
Hi everyone, I'm happy to be here today. Thanks for having me. My name is Frances and I'm a digital innovation manager, and I basically accelerate digital technology at a company called Chatime, which is a bubble tea chain. I'm also the founder of Frances.menu, which is a blog that celebrates food via recipe creation and photography. So today I'm here to share my education and my career experience in hopes that it can give you some insight and help you make decisions on your career and your education in the future. We're going to start with a timeline of my education and career journey, my experience at George Brown College, and we'll do a deeper dive into my role as a social media manager and founder of Frances.menu, my role as a digital innovation manager at Chatime, and finally finish off with some job search tips. Okay, so we're going all the way back to 2006 when I was enrolled in the graphic design program at York Sheridan, and I was in that program for 4 years. It was a graphic design program, and back then I didn't really know what I wanted to do. I just knew I was a creative person and I wanted a creative outlet to sort of let my creativity in the world. And so that's kind of what I did. I learned graphic design for a 4-year program. And then when I came out of the program, I started working for a company called ByteBank. I did UX, UI design, which is user experience and user interface design, and web design. And then I started freelancing. So I quit my job and I started freelancing. And I found that I had some time. So what I did was I started taking pictures of food and creating recipes, and I don't know why I did that, but it led me to create Frances.menu, which is a blog, and I didn't know it back then, but that's when I started building my personal brand that helped me open a lot of doors. At that point, I asked myself, what do you really want to do right now that you will regret not doing 10, 20 years down the road? Because I definitely felt this pull towards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And so to me, what that answer was, I wanted to invest in myself, invest into my skills, and that meant going back to school for baking and pastry arts and learning the craft really well. And so I went back to school in 2017, and at that time, my blog actually caught some attention from a marketing company called Slevin Media. They approached me and asked if I wanted to do food photography for them, and I said yes. So during my time at George Brown, I actually also did food photography, and that kind of honed my food photography skills. So after my time at George Brown, I started working for a company called Bakecode, which is a bakery. I became their social media manager. And eventually I worked my way up to becoming the brand manager of Bakecode, as well as the program manager of the loyalty program at Chatime. So Bakecode and Chatime are sister companies, which is why I kind of had that segue there in the roles. And eventually I worked my way to digital innovation manager at Chatime. And that is a very quick summary of the timeline of my career and education. So let's get a little bit into what I thought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which was going to George Brown College for the Baking and Pastry Arts Management program. So what I really liked about George Brown, well, first of all, it was a 4-semester program, so I really got a good long experience there. I thought they had excellent faculty with excellent curriculum that was very relevant to the times. They had excellent facilities that just basically everything they taught transitioned seamlessly into the industry and into the work field as well. But not only that, not only did they teach me the technical know-how, they also taught me soft skills. So things like, how do you interview with a potential employer? How do you write your resume? How do you present yourself in a workplace? They taught me those kind of things, which I think is very important for anyone to learn in any industry. So what I also really liked about George Brown was that they had a 7-week externship placement, which really gave me the hands-on experience that I needed to really understand what baking and pastry arts industry was about. So George Brown offers a list of placements that you can choose to pick to
do your externship at, but you can also choose to approach your own restaurant or your own business, food business, to do your externship there as well. So I chose Clooney Bistro, which is down in the Distillery District. You may or may not know it, and it was an excellent experience. I really learned a lot from that 7 weeks. A lot of intense baking and in very cramped and small spaces, but very good learning experience. So what myself and a lot of my peers actually did found after the 7-week experience was that a lot of the employers did offer you a workplace, a paid working position afterwards. So I think that was kind of good because George Brown gave you the opportunity to be in the workplace, and they kind of want to set you up for success for a job, and the externship placement kind of did. So at the end of my 4-semester program, what I really found was that I had a career advantage by going to George Brown. I felt like I could leverage the George Brown brand, which was reputable for producing chefs, famous chefs such as Mark McEwen, Bonnie Stern, Jamie Kennedy, and I also felt like I had a little bit more clout doing what I did on my blog, Frances.menu, because now I had gone to baking school and I had the industry experience, and that externship gave me that. I also found that I really was able to absorb the technical know-how of the actual baking industry in terms of like designing, executing, and researching a recipe. And also, I feel like I was really support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Even after I graduated school, I felt like the job search and the job hunting, like the school and the instructors kept passing on potential open positions to me. So in that way, I also felt very supported. And one example of that was that they did do an alumni feature on me after the fact, since they recognized my hard work in school. And actually that alumni feature, which is now on the George Brown website, opened a lot of doors for me as well. Toronto is wonderful for a food enthusiast like myself because there's so many cultures in Toronto. I love taking pictures of food, and I love the process of not only making sure it tastes good, but that it looks good as well. My blog is a creative outlet for me to do all the things I love to do. I wanted to become a more credible source for my readers. George Brown, I knew, was an excellent school with excellent faculty, excellent facilities. Every day pushes you to be better than you were yesterday. Now I'm currently working at Chatime and Baycode in the marketing department. George Brown really gave me that foundation. Food photography is just brings me joy. I love this, and I'm going to be doing it for the rest of my life. All right. So George Brown was one of the 3 ingredients that I felt helped me enhance my brand, Frances.menu, which is also my blog. And so George Brown gave me the technical know-how to execute a baking and pastry recipe. I would say the second ingredient that helped me really advance my brand was my experience in food photography in my previous role. And the third ingredien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ne of all, was passion. So I felt I feel very passionate about food, and I combined all of those things into one outlet, which is my blog, which is showing here on the screen here. And I also wanted to show you a little bit of my food photography, which I did for various clients through my brand, Frances.menu. And you can see here my work breakdown of what's involved with my role as a founder and social media manager at Frances.menu. So the 3 ingredients that make my blog and my brand very successful are the technical know-how from George Brown, which is the honing of my baking and pastry art skill, the food photography experience that I had before, and finally, passion and drive, which motivates me to stay consistent with Frances.menu every day. And what really drives that passion is actually 25% of that pie chart right there. It says eating right there, and that's my passion. In fact, I should have actually just changed this into a picture of a pie. I shouldn't have really used a circle graph.
So those are the three pieces of the puzzle that kind of make up Francis.menu. And I guess what I want to translate to you is that when you look for a job or you look for a hobby, what you really want to look for is something you're passionate about and something that drives you to wake up every day excited to go to work or excited to do what you do, because otherwise you might feel numb or dread what you do, and we kind of generally want to avoid feeling that feeling. So through Francis.menu, I've actually been able to build a lot of connections, and it's opened a lot of doors for me. So one of the doors it's opened was, as previously mentioned, my connection to Swevin Media, which is a marketing company that hired me to do food photography. The second door it opened for me is actually my job as social media manager at Bakecode. So what happened was that I met up with a bunch of foodies that I made friends through my blog and my Instagram. And through that offline connection, I was able to meet the CEO of Chatime. And what happened there was, back then I was actually still in school, and a year later, he actually suggested my name to the marketing manager at that time. And we set up a coffee chat, and it turned into them offering me an interview and eventually a job as a social media manager. So Francis.menu did open that door for me as well. And from Bakecode, I transitioned over to the Chatime team as the loyalty program manager. And from there, I transitioned to the digital innovation manager, which in my role, I'm really responsible for rolling out technology and making sure that our product is accessible to the audience as best as possible. So say, for example, right here, they have the ordering page, which we rolled out, and also the loyalty program, which we rolled out. So that's kind of my role, is to project management and roll out all these things. Okay. So the digital innovation manager role is a combination of my previous experience in the UX industry as well as my experience in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So it really translates directly, because in the UX industry, you really have to think about how the customer will interact with your product. And as a digital innovation manager, that's also exactly what I do, in addition to rolling out the technology. So it goes to show that every experience you have does contribute to what you currently do and what you will do in the future. So learn as much as you can from every role and take it with you. So I've been blessed with a lot of opportunities and connections, but in addition to that, you really need to prepare. Prepare your resume, prepare for job interviews, and prepare by making connections. And that brings me to my next topic, which is the job search tips. So number one, how can I find a job? Number one, grow your network. Networking is so important. And how you can grow your network is by using technology. Apps such as LinkedIn, ShapeR, Clubhouse even, which is a live podcasting app. They have niches that you can connect with different people to basically grow your network. Embrace that coffee chat. Reach out to people. If you take a look at their resume and their past histories and you find it interesting or relevant to your industry, reach out and say, hey, you want to have a 15-minute coffee chat, even if it's just remotely, and get to know each other's work backgrounds and make a connection. You're going to get a lot of rejections, trust me, but it's okay. That's just part of making connections. And those people who want to connect with you are going to be a good network for you. And so, yeah, reach out and make that connection. So now that you have your network, what should you do? You should leverage your network. You should keep in contact with people, say, for example, your instructors and your peers, because you never know if they're going to have a job opportunity that they're going to pass on. You should also post if you're looking for a job. Post on your LinkedIn, post on your Facebook, say you're looking for a job in this position and this is your history or your skill set. And yeah, really just reach out to people and leverage that network. Use job listing sites. Use sites such as ZipRecruiter, LinkedIn, Monster.ca, Indeed, and go and search up the position that you want. And then once you've searched that up,
subscribe to that notification, because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people are going to upload jobs in those positions, and you don't want to keep checking the website. So subscribe, and it'll send you an email every time a new job is uploaded. You also want to leverage sites like Glassdoor and LinkedIn to research your salary. So what's the benchmark for the industry? Those sites will kind of provide you an idea of what that benchmark is, and that's very important to know. And finally, increase your visibility. So this is something that really worked for me through Francis.menu. I built an online presence which people can find me, and it was more accessible to them. And so how you can do that is go on LinkedIn, make a profile, complete your profile, set up an Instagram account, put your work up there, talk about your work, talk about your failures, your wins. Just share what you're doing with the world, and you're gonna be more accessible to your audience. So now you have an interview. What do? Make sure you research the company, you research the job, and you research the industry. And ask the recruiter what the interview process is going to be like. If appropriate, prepare a 2 to 3 page proposal outlining what you want to do as low-hanging fruit that you can tackle in your first 2-3 weeks of the job, if appropriate, of course. And say, for example, if I was being hired for a social media manager role, then and they want to grow their Instagram account, then what I would say is, I'm going to run a contest for you to grow your account very quickly, or I'm going to partner up with a specific influencer to grow your following very quickly. So put together a proposal, and it'll make you stand out. Practice answering common interview questions, and finally have a ballpark estimate of how much you want to get paid before you go into the interview. On the day of the interview, obviously be punctual, dress appropriately, and listen. Listen to the questions that you're asked and take your time to answer. Interviewers appreciate a thoughtful answer rather than a hurried answer. And after the interview, what you want to do is send a thank you email and just reiterate why you're perfect for the job. And even though you might not get the job, you still have to do that. And finally, you want to add them on LinkedIn because you want to create that connection with them. They might not have the job for you now, but 10 months down the road, maybe they have the perfect position for you, and they already have a direct line of connection to you, so that's very helpful. So I want to leave you with a quote from the philosopher Seneca. It is,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So always be prepared, and good luck. Thank you, Francis. I also have a set of questions for you. So the first question for you is, how did you find about Baking and Pastry Arts Management Program at George Brown? It sounds very specific. Yeah,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 actually learned about it from my mom, who went to take a few courses at George Brown way back in the past, and she recommended that I go for culinary school, but I felt more drawn to baking and pastry arts, and I did a lot of research into which program I exactly wanted to attend, because they have two different programs. They have a 1-year program, and then they had a 2-year program, and I really wanted to go for the 2-year program to get more experience. So that's basically how I found out about it, yeah. Great. And Francis.menu is a blog that you run. How did you find what works for your blog? Were there a lot of trial and errors? That's a great question. A lot of trial and errors. I would say blogging is all about how you present your information. And in my situation, it was about how you present the recipe, how it communicates. And that also ties in with my graphic design past, because it's all about visual communication. And so I think the layout of the recipe was very interesting to me, and how I can communicate the recipe succinctly to the audience. But not only that, the trial and errors also were about what was attractive to the audience. So it was an analysis of what brought in more traffic every time I posted a new blog post, and also what drove more traffic to my blog. So there was a lot of trial and error using different images and different content types. Like you have moving images, which are, basically videos, and you have static images. And
There's also sharing behind the scenes and not sharing behind the scenes. So every single iteration gave me a different audience flow. And that's kind of what I had to figure out what worked for my blog. Great, and let's talk about your food photography sessions. What is involved with it? Can you walk us through one? Oh, these questions are great. So what's involved with a food photography session? Definitely a lot of planning. So I would sketch in a notebook, do some thumbnails to kind of figure out what exact angle or what exact props that I need. I would come up with a list of props, and then I would set up the lighting to do a trial run, and then on the day of when I actually make the recipe, then there's actually a lot of trial and error on the day of actually. So I would already have in mind exactly which step that I want to take the photo and what angle that I want to take the photo, and it's just a matter of execution on the day of. And sometimes if it's not executed, or if it doesn't turn out the way I want, then there's a little bit more of a, you have to adjust for it. But for the most part, as the years have gone by, I've been able to produce the results that I want exactly. Not to toot my own horn, but that's something that you get from experience. So I think the part I like the least about photography is the cleanup, because it's very messy. Like everything you do, like it's just you want to get the shot, so you leave a towel here, there's a splash of sauce there, and it's like at the end of it you're like thinking, was it really worth it? Anyways, that's my answer. Great, that sounds a lot of fun. But now let's talk about your jump from UI UX design to brand management. There must have been some skills that were transferable. Could you tell us a few? So UI UX is all about the customer experience and really understanding how the customer uses the product, and researching how they could get to an outcome with less steps each time, and how they interact with an interface. And brand management is about how the customer also interacts with your brand and how they see your brand. And it's everything encompassing every single touch point that the customer will touch, and that's what's included in the brand management. And that's down to your online ordering, the way your store looks, the way your item is presented to the customer. So 100% I was able to transfer skills from UI UX over to brand management. Not only just the aesthetic part of transferring those skills, but like the way that the customer thinks, I was able to bring that over to brand management. Great, thank you so much, Francis, for your time today. 네, 오늘 애써주신 패널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회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아리랑 코리아 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